사건 영상이나 뉴스를 보면 가끔씩 누군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제 채널에서도 대구 모텔 정화조 사건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었고, 또 유명한 사건으로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성, 인천, 대구 등등 곳곳에서 정화조의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돌아보니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범인 입장에서는 당장 범행을 은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러려면 살인의 증거인 시신을 숨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유기장소로 정화조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심리를 경찰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 있는 장소의 정화조를 반드시 수색해요. 그리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신 유기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전북 군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민들이 매일 지나다니고 이용하는 주차장에 있던 정화조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인데요. 신원이 밝혀지는 과정과 시신이 정화조에 유기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2013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정화조 업체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오물 수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죠. 이 빌라의 정화조는 가동과 나동 사이에 있었습니다. 청소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정화조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펌프를 이용해서 오물을 이제 쭉 빨아들이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펌프가 턱턱 막히는 거예요. 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들렸죠. 작업자들이 즉시 기계를 멈추고 이 펌프를 살펴봤는데 예상대로 이물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을 빼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뼈였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화조 바닥에도 뼈들이 보였습니다. 작업자가 본 건 둥근 형태의 뼈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동물뼈라고 생각을 했던 게 1년 전에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바닥에서 개뼈를 발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상해요. 다시 봤더니 이게 사람의 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람의 머리뼈가 확실했어요. 작업자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도착했고요. 곧바로 정화조 안에서 유골을 찾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화조를 뒤져서 나온 유골이 총 8개였어요. 발견된 뼈들 중에 넙다리 뼈가 있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대퇴골입니다. 이걸로 키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이 뼈와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다른 뼈들의 크기로 봤을 때 이 시신은 키 150cm 정도의 작은 체형을 가진 여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유류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곧바로 국과수 분석에 들어가요. 성별은 여성이 맞았어요. 그 외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 치아 함몰 상태를 통해서 사망자가 고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조에서 3에서 5년 정도, 꽤 오랜 시간이죠. 이 정도의 시간 동안 방치됐을 가능성도 분석이 됐죠. 자, 그러면 사람의 시신이 왜 정화조에 들어가 있었을까? 일단 사고일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걸 사고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빌라가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정화조 뚜껑 위에다가 철판을 올려놓고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판이 무거워요. 물론 이 9개의 정화조 중에서 다른 곳의 철판보다는 이쪽 게 조금 가벼운 편이긴 했지만 고령의 여성이 이 철판을 굳이 들어서 열고 이 밑으로 빠져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빌라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여성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후에 정화조에 유기됐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고령의 여성이 굳이 들어 올리고 사고 났을 가능성은 적지만 누군가 이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할 작정이었다면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정화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이 뚜껑이 조금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범인이 이 정화조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범인은
이 정화조의 뚜껑이 다른 정화조의 뚜껑보다 좀 더 가볍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 이 빌라의 정화조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죄 가능성을 높게 봤던 이유가 있었어요. 유골 주변에서 옷이나 신발, 이런 어떤 유류품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알몸으로 시신이 방치가 돼 있으면 전형적인 시신유괴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범인이 사망자를 알몸으로 유괴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 옷이나 신발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옷을 입고 있으면 시신이 부패되는 속도가 옷을 안 입었을 때보다 느려요. 빨리 부패가 되어야 신원 확인이 어려워지고 범인이 특정될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이런 이유로 범인이 보통 시신의 옷을 다 벗겨서 유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백골 시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게 드러나면 내 범행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겠죠. 경찰은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역 실종자들을 탐문합니다. 그리고 국과수가 추정한 3에서 5년이라는 그 시신 방치 기간 동안에 실종신고 기록들을 조사해요. 만약에 이 유골의 주인이 범죄의 피해자라면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상대로 유골이 발견된 이 빌라에 살던 손씨 할머니가 2008년 11월에 실종된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손씨의 딸이 실종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손씨가 이 할머니가 며느리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사라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던 현금 200만 원, 그리고 옷까지 가지고 나갔다고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족들이 실종된 손 씨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찾지 못했고 더 이상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이미 그때는 사실 찾는 것도 포기한 상태였어요. 백골의 주인이 고령의 여성이라는 분석은 이미 나왔고 또 해당 빌라에 실종된 80대 여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동일인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손 씨의 유골에는 치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아와 손 씨의 딸의 DNA를 대조해 봤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유골의 주인이 실종된 손 씨가 맞았어요. 경찰은 즉시 손 씨의 유가족들과 이 빌라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해요. 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손 씨의 가족들에게 점점 수사망이 좁혀져 왔고 손 씨와 함께 살던 아들 부부를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혹시 손 씨를 살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했는데 계속 아들 부부가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에서 나온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며느리 김 씨가 말했죠. 내가 시어머니를 죽였다. 범행을 자백한 거예요. 남편은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나 혼자서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경찰은 2013년 9월 26일에 김 씨를 검거합니다. 손 씨가 사망한 지 5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백골이 발견된 지는 약 2달 반 만의 일이었죠.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살던 빌라의 정화조에 유기한 며느리 김 씨. 지금부터는 이 며느리 김 씨가 고백한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경찰 조사 내용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 김 씨의 주장이 함께 정리된 내용이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사실 남편 박 씨하고 재혼한 사이였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5년경부터 해당 빌라에서 남편,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던 건 2007년 11월 2일이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거죠. 당시 김 씨의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며느리 김 씨와 시어머니 손 씨가 둘이 주로 생활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게 인근 주민들까지 알 정도로 되게 티가 날 정도로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산 지 3년 정도가 지난 2008년경부터 시어머니 손 씨에게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났다고 해요. 당시에 김 씨가 혼자 식당에 다니면서 시어머니하고 함께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손 씨의 이 치매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대요.
그러던 2008년 7월 말경 밤 11시쯤에 김 씨가 이제 식당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손 씨가 대소변으로 막 집안을 어지럽혀 놓은 걸 보게 된 거죠. 퇴근하고 와서 이거를 다 이제 혼자 치우고 있는데 그때 손 씨가 김 씨를 향해 욕을 했다는 겁니다. 신랑이 없다고 집에 늦게 다니냐, 바람 피우냐, 직장에서 끝나면 바로 오지 왜 늦게 오냐,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 이런 욕설을 했다고 김 씨가 말합니다. 사실 분명 치매 때문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순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고 그걸 참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돼요. 한 사람은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화를 내고 한 사람은 욕을 하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한 김 씨가 홧김에 시어머니 손 씨를 밀었고요. 시어머니는 밀쳐져 넘어지면서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이때 사망하게 된 거죠. 바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김 씨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시신을 직접 유기하기로 결정해요. 이게 실제 현장 검증 사진입니다. 직접 체구가 작은 손 씨를 그대로 두 팔로 안아서 빌라 정화조로 갔고요. 예상대로 정화조를 덮고 있던 철판의 무게가 제일 가벼운 걸 선택해서 그걸 들어 올리고 손 씨를 그 안에 유기합니다. 짧은 거리에 시간대도 새벽이라서 이동하는 과정, 유기하는 과정 중에 목격자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 사는 빌라 바로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좀 소름 돋더라고요. 시신의 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처음에 유기를 위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근데 당시에 손 씨가 집에서 거의 옷을 안 입고 그러니까 다 벗고 생활을 했었대요. 이게 치매 때문인지 더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될 당시에 알몸 상태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김 씨 측의 주장일 뿐이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를 하고 나서 김 씨는 가족들에게 외출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사라졌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보따리를 싸서 나갔다더라. 이러면서 거짓으로 실종 사실을 알립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가족들이 김 씨를 의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손 씨가 치매 노인이기도 했고 뭐 그런 경우에 종종 집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치매라서 그냥 그렇게 나갔겠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손 씨의 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가족들이 손 씨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며 노력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집 근처 정화조에 있었는데 말이죠.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2013년 10월 25일에 김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폭행치사와 시신유기라는 죄명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판결이 나옵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징역 3년 나왔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가 초범이고 사건이 우발적이었다. 무엇보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피해자의 유족, 그러니까 사망한 손 씨의 아들인 김 씨가 그 김 씨의 남편이 김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참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 씨의 나이, 그리고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치매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해 준 걸로 보여요. 범인 김 씨의 자백은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 때문이었다라고 했지만 손 씨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말이 좀 달랐어요. 손 씨에게서 치매 증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손 씨가 되게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대요. 김 씨는 뭐 손 씨가 치매 때문에 방바닥과 장롱을 막 손톱으로 다 긁어놨을 정도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말 다 긁어놨는지 이걸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건의 전말이라고 말씀해드린 부분, 손 씨의 치매에 관한 말들은 모두 김 씨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손 씨를 아는 동네 주민들은 김 씨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도가 심한 치매라면 분명히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치매 진단은커녕 병원을 방문한 적도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물론 이 부분은 이 가족의 실제 내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틀릴 수도 있어요. 한 언론사에서 이 김 씨의 남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었거든요. 김 씨 남편한테. 일단 어머니가 사망했고 자기 아내에 의해서 살해가 됐고 정화조에 지금 유기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걸 선처해달라고 했다는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도 그냥 거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어머니가 치매가 맞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땐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상한 게 자신의 어머니가 심한 치매였고 그것 때문에 아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이걸 선처해달라고 했을 정도면 이미 과거에 어머니 손 씨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게 정말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회피하고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정화조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접하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사건들보다 좀 감정적인 측면만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마도 이 정화조라는 곳 자체가 오물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유기한 행위에서 고인에 대한 어떤 모욕의 감정이 되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실종된 가족이 살해된 채 발견된다면 그 충격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편분이 더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과 이야기는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서 있는 기사들 그리고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